벨기에에서 프리랜서 에디터로 일했을 때 특이한 이력을 가진 한국 학생을 인터뷰한 적이 있다. 세계적 권위를 가진 앤트워프 왕립예술학교에서 패션을 전공하는 학생이었다. 앤트워프 왕립예술학교는 패션계에선 신의 학교라 불리지만 입학생의 10에서 20%만 졸업할 정도로 유급률이 높은 해병대 캠프 같은 곳이다. 하루에 서너 시간만 자면서 과제를 하고 교수들의 수위 높은 비평과 비난, 때로는 수모를 견뎌야 하기에 학생들의 심적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의 아이들이 이 학교에 들어오려고 안간힘을 쓴다. 패션을 사랑하기 때문에, 좋아하는 패션 일을 하고 싶어서. 인터뷰로 만난 그 아이는 3살 무렵 바이올린을 시작해 11살 때쯤 음악 영재 전형으로 학교에 입학한 타고난 음악가였다. 16살이 되던 해 클래식 본고장인 빈에서 연주자로 활발하게 활동하면서 전속 매니지먼트사까지 두었다. 유럽 이 도시 저 도시를 다니며 순회 공연을 할 정도로 경력을 쌓았지만 화려한 성공과 달리 마음속에서는 점점 괴로움이 커졌다고 했다. 정해진 레퍼토리를 연습해 연주회를 하고 정산받는 것. 그러니까 바이올린을 돈벌이의 수단으로 쓰는 것이 견딜 수 없이 힘들어 결국 음악계를 떠나 패션 학교에 입학했다. 제가 철이 없고 현실 감각도 없어서 이렇게 생각하는지도 몰라요. 하지만 바이올린만큼은 돈이 얽히지 않는 순수한 영역에 놓고 싶었어요. 내가 제일 사랑하는 거니까. 그럼 패션은요? 패션도 결국 돈과 얽히게 될 텐데요? 괜찮아요. 그건 상관없을 것 같아요. 제가 패션을 바이올린만큼 좋아하지 않아서요. 순간 여러 가지 질문들로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왜 제일 좋아하는 일 대신 그 다음으로 좋아하는 걸 평생 직업으로 삼으려는 거지? 좋아하는 일도 하면서 돈도 번다면 그거야말로 제일 행복한 거 아닌가? 심지어 재능도 뛰어난데 혼자 집에서 취미로 연주하는 건 너무 아깝지 않나? 그날 두 귀로는 그 아이의 이야기를 들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그 선택이 납득되지 않았다. 내 안에 무언가가 이해를 거부하고 있었다. 그로부터 시간이 얼마 흐른 뒤였다. 돈을 받고 쓰는 글에 투자하는 시간보다 개인 블로그에 투자하는 시간이 더 많다는 사실을 알아차린 어느 날, 내 안에서 이런 질문이 불쑥 돋아났다. 누가 돈 주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블로그를 열심히 하는 거지? 처음 그 생각이 들었을 땐 이렇게 스스로를 달랬다. 물론 당장 돈이 되진 않겠지만 언젠가 쓸모가 있을 거야. 하지만 마음이 갈피를 못 잡고 회의감에 젖어드는 그 순간은 그 뒤로도 종종 나를 찾아왔다. 어느 날이었다. 익숙한 그 목소리가 또 들려왔다.
블로그보다 차라리 원고료 받을 수 있는 매체 용지를 더 놀려버릴까? 그러자 순간적으로 내 안에서 이런 대답이 튀어나왔다. 아, 정말 돈 받는 일만 해야 하는 건 아니잖아. 누가 시키는 글 말고 내가 원하는 글을 쓸 수 있는 블로그가 재미있고 좋단 말이야. 퍼뜩 깨달았다. 노동의 가치를 꼭 돈으로만 환산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는 아주 단순한 진실. 내가 오래도록 잊고 살았으나 잊은 줄도 몰랐던 한 줄의 문장. 좋아하는 바이올린을 돈과 얽히지 않은 순수한 영역에 두고 싶다는 학생의 이야기를 들으며 이해를 거부했던 그 무언가의 정체를 비로소 깨달은 것이다. 돌이켜보니 마음의 방황은 늘 이유와 쓸모를 궁금해할 때 찾아왔다. 이 일을 하면 내 커리어에 도움이 될까? 나중에 써먹을 수 있을까? 이 질문들은 결국 이렇게 바꿔 생각할 수 있다. 이걸로 돈이나 벌 수 있을까? 그 밑바닥엔 이런 전제가 깔려있다. 세상에는 돈벌이가 되는 일이 있고 돈벌이가 안 되는 일이 있는데 돈벌이가 안 되는 일은 의미가 없다. 언제부터 이런 생각을 했던 걸까? 정말로 돈벌이가 안 되는 일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지 나 자신에게 질문했다. 뒤로 물러나 거리를 두고 그 생각을 누려보았다. 아니었다. 그 생각은 내 것이 아니었다. 나도 모르게 사회로부터 주입받은 관념이었다. 돈을 받지 않았지만 좋아하는 명화와 그림책에 관해 글을 쓸 때 나는 행복했다. 맞아. 내가 이런 말을 하고 싶었던 거였어.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구나 하고 깨달을 때마다 사위의 폭이 넓어지는 쾌감에 행복했다. 돈을 받지 않았지만 누군가의 고민에 뛰어들어 함께 마음을 썼던 시간이 나는 즐거웠다. 얼굴도 모르는 독자가 보내온 고민 메일을 수없이 반복해 읽고 그에게 권해줄 책을 고르느라 서점과 도서관에 오갔지만 그 길 위해서 금전적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 적은 없었다. 물론 업무량이 만만치 않은 작업이었지만 그 모든 노동이 괴롭기보다는 재미있고 손익을 따지지 않아도 좋다고 생각했다. 심장이 가리키는 방향을 향해 내달리는 마음에 과속 방지턱처럼 덜컥 브레이크를 거는 문장이 있다. 자라면서 자주 들었던 레포토리. 그걸 한다고 돈이 나오냐, 쌀이 나오냐. 세상 물정 모르는 용감 무식한 바보. 혹은 금수저로 태어난 몇몇 사람이나 팔자 좋게 돈과 상관없이 자기 좋은 일을 할 거라고 말하는 목소리. 설레던 마음을 주저앉히는 내면의 검열관 등이 등장할 때가 있다. 그러나 무언가를 할 때마다 쓸모와
효율성을 계산하는 습관. 투자 가치를 셈하는 태도에는 이런 덫이 있다. 그런 태도를 가지면 돈벌이가 되지 않는 삶의 영역을 최소화하려고 애쓰게 된다. 노래 부를 때 행복을 느껴도 돈이 된다는 보장이 없으면 더 이상 노래 부르는데 시간과 마음을 쓰려고 하지 않는다. 돈벌이가 안 되는 일은 별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위험한 이유는 돈벌이가 아닌 다른 모든 생산적 행위를 부정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하는 일마다 유난스럽게 쓸모를 계산할 때 삶을 풍성하게 만드는 작은 행복들을 냉사하게 된다. 돈 되는 일에만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나의 경쟁력은 무엇일까? 몸값 높이는 방법만을 고민하며 사는 삶은 어떨까? 자기 개발 잘하는 야무진 사람일까? 우리의 24시간을 어떻게든 돈으로 바꾸려고 전전긍긍하는 사람일까? 시간에 대한 주도권은 곧 삶에 대한 주도권이다. 주도권을 누군가에게 내준 채 행복하긴 힘들다. (17세기) 네덜란드 화가 니콜라스 마스는 렘브란트의 수제자였다. 렘브란트의 케아루스크로를 가까이에서 보고 배운 그는 1655년에서 1665년까지 10년에 걸쳐 노동하고 있는 여자들의 모습을 담은 연작을 내놓는다. 니콜라스 마스는 특히 즐겨 그린 대상은 물레를 돌려 실을 뽑는 여인, 레이스를 뜨는 여인이었다. 하루 중 정확히 어느 때인지 아침인지 저녁인지 알 수 없는 어두컴컴한 방 안에서 덜커덕 덜커덕 물레 돌아가는 소리가 들려온다. 물레와 레이스 틀 위로 쉼없이 오가는 손, 똑같이 반복되는 동작, 그리고 침묵. 아마도 영겁처럼 느껴질 노동의 시간. 그림 속 여자들은 무념무상의 경지에 오른 듯 잡념 없이 집중한 모습이다. 어스레한 기운이 맴드는 이 그림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어떤 깨달음이 서서히 수면 위로 올라온다. 그녀는 노동하며 절망하지 않는다. 열심히 손을 놀려서 무엇인가를 가꾸고 있다. 그것은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는 성취감일 수 있고 가족을 부양한다는 사랑의 마음일 수도 있으며 섬세한 직조 기술을 가졌다는 전문성에 대한 자부심일지도 모른다. 쉽게 정의 내릴 수 없는 뭔가가 부드럽고 숭고한 빛이 되어 그녀들을 감싸고 있다. 오로지 돈을 벌기 위해 일할 때 출근길이 도살장 가는 길처럼 느껴지고 출근하자마자 퇴근하고 싶어지며 일은 가급적 피하고 싶은 것이 된다. 돈은 일이 주는 여러 가지 좋은 점 중 하나일 뿐 전부는 아니다.
돈벌이 그 이상의 일하는 이유를 가꾸어 나갈 수 있을 때, 일은 내다 버리고 싶은 부담이 아니라 아주 소중한, 때로는 숭고한 삶의 요소가 된다. 벨기에 앤트워프에서 보낸 오후, 한나절의 경험 덕에 다짐할 수 있게 됐다. 나의 24시간을 모두 내다 팔려고, 몸값을 높이려고 전전긍긍하며 살지 않겠다고. 물론 생계를 위해 돈은 있어야 된다. 하지만 무턱대고 돈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이라 믿으며 내 시간의 주도권을 전부 누군가에게 넘겨주진 않겠다.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 노동을 해주고 내가 돈으로 값을 치를 때는 감사 인사를 하려고 노력하겠다. 돈은 아무리 많이 주어도 절대 팔지 않을 것들을 늘려가겠다. 그 가치들을 꼭 끌어안고 힘을 다해 믿고 지칠 땐 그로부터 위로받으며 고요하지만 풍요롭게 사는 법을 고민하겠다.